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통찰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가끔 그런 질문들 하세요. 통찰력을 키우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합니까? 제가 제일 당혹스러운 질문이 강연 마치고 나면 꼭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오늘 강연한 자료 좀 주십시오. 무슨 자료요? 이 강연 준비하시면서 본 자료요. 이럴 때 정말 난감해요.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강연이 어느 책에서 본 겁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런 책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감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건방지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페르시아 전쟁사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책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아를 보세요. 아니면 톰 홀랜드가 쓴 페르시아 전쟁사를 보세요. 그런 대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당신이 내린 그 결론, 강조점, 포인트, 이런 부분을 어디서 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가 강연을 할 때는 당연히 사료도 참조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도 참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연의 전체적인 구조와 거기서 교훈을 뽑아낼 때는 우리 시대, 우리나라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리스 사람들, 미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우리가 얻는 교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맞는 적절한 교훈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강연자의 몫인데, 그거야 제가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상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감동이 싹 사라지는 거죠. 뭐야 이거? 저 사람 얘기였어? 제가 이런 댓글도 본 적 있어요. 당신 얘기하지 말고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란 말이야. 안 그러시는 분도 많겠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 책에 있는 생각을 얘기하라든가 아니면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이 어디서 무언가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오해는 우리가 통찰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거나 또는 통찰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찰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보는 게 좋겠는가, 당신은 어느 책 봤어? 요것만 빼고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책을 보는 게 좋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도 통찰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저자의 결론에만 관심을 두거나 자신의 마음에 드는 대답만 찾기 때문이에요.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은 책에 있는 결론을 주워오는 것이 아니고 책을 잘 읽는 겁니다. 책에 있는 정보를 읽고 내가 구조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구조적인 사고가 통찰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이 똑같다고 해도 구조적인 사고를 해서 통찰력이 있는 결론과 그냥 내린 결론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인 사고에 의한 통찰력 있는 결론이란 뭔가? 이거를 이제 제 얘기로 하면은 조금 기분 나빠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모두의 형님, 인류의 행님이신 소크라테스에 빙의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키가 작아서 농구하는 게 불리하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소크라테스가 묻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구를 잘하려면 키가 커야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이제 어떤 분은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터집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농구하려면 당연히 키가 커야지. 키가 큰 사람이 농구에 유리한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소크라테스가 아주 능청스럽게 묻습니다. 농구를 잘하려면 키가 왜 커야 하는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이제 소크라테스 흉내를 제대로 내려면 엄청 짜증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좀 축소판으로 할게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게. 키가 크면 뭐가 어떻게 유리한 건가? 농구는 골대가 높잖아요. 골대가 높으니까 키가 커야 슛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군. 그러면 역대 농구의 득점왕은 전부 키순이겠네? 생각해보니까 또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키가 크면 패스나 수비에도 유리합니다. 내가 슛하려고 하는데 키가 2m인 선수가 팔 이렇게 들고 막고 있다고 해보세요. 이 골대가 보입니까?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자네 말이 맞네. 근데 가만. 2m짜리가 팔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팔끝하고 지상과의 거리는 남보다 더 멀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그 밑으로 가면 되잖아. 키 작은 애가 밑으로 뛰면 남들보다 막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꼭 내가 슛해야 돼? 밑으로 패스하면 되잖아. 키가 크면 공간이 넓어서 빈 공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말하기 힘들어지는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바짝바짝 약 올리다가 사형당했죠. 그래서 이제 요건 요 정도만 하고 결론을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는 키가 커야 유리하다. 이건 농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보입니다.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농구에 대해서 아는 거는 맞지만 농구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이해한 건 아니죠. 우리가 농구에 관한 책을 좀 봤어요. 전술, 규칙, 룰 이런 걸 좀 공부를 했어요. 선수가 되려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농구 중계를 좀 더 즐기려고 본 거예요. 그렇게 봐서 농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저 팀에 키 큰 선수가 둘이 있다. 또는 키 차이가 얼마 난다. 이랬을 때 저 선수가 저 팀의 어떤 포메이션이나 전술이나 이런 면에서 유리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 팀에 따라서 사실 농구가 키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스피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리고 농구도 팀플레이니까 전부가 2m짜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선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조합해서 팀마다 게임마다 이번 게임에선 이러이러한 것이 포인트가 되겠구나. 이 팀은 이번에 이런 전술을 쓸 텐데 여기서는 키가 어떻게 작용하겠구나. 이런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구조적 사고고 구조적 사고의 효용이고요. 여기서 두 팀 간의 승부에 대해서 기발하고 기막힌 결론을 찾아낸다면 그것이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런 말에 속지 마라. 저건 음모다. 구조적이라는 건 핑계고 다양한 원인을 늘어놓으면 보통 사람들은 헷갈려서 쏟게 된다. 보통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진리, 신뢰할 수 있는 이념 이런 것을 붙잡고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오염되지 않는 진리를 읽어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제대로 된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봐도 그건 틀렸어요. 성리학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성리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중세 종교는 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종교만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념들, 그 중에서 극자 들어가는 거, 우든 좌든 극자 들어가는 이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극단이고 극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극단은 패망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진리가, 극단의 진리가 이겼나요? 잠시 이긴 것 같지만 결국 그 극단의 진리는 자신들의 무지에 깔려서 멸망했습니다. 물론 이 극단의 무지는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것도 인간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진리라 끝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암기, 주입식, 객관식 이런 것이 나쁜 이유는 구조적 사고를 차단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가 처음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요? 올바른 독서 자세, 열린 사고와 구조적 사고가 여러분이 읽는 책이 좋은 책이 되게 해줍니다. 좋은 책이 여러분에게 구조적 사고를 주는 게 아니라 좋은 독서법, 좋은 사고, 구조적으로 사고하려는 노력이 그 책이 내게 좋은 책이 되게 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시대의 아들이고 그 시대의 사상, 문화, 전통이라는 어떻게 보면 철근 콘크리트보다도 두꺼운 하늘 속에 갇혀서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의 삶의 행적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위인전의 주인공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의 삶의 행적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위인전의 주인공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인물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도 유효한 고민과 압박을 이겨내야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이번에 제가 책으로 썼어요. 저의 신간인 박제가 시대를 앞서간 통찰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연, 학연, 부와 지위의 차별에 대해서 한이 없는 분이 없어요.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앞에 거 모르겠는데 요 두 번째 말은 제가 살아보니까 틀렸어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서 집단으로 매장하죠.
더 무서운 차별이 있어요. 소위 집단지성, 애국심이란 이름으로 강요되는 천장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관습에 집착하고 변화와 두려움에 굴복합니다. 박제가와 이덕무,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관습에 따라 사는 사람과 빛나는 지성으로 뚫고 나가려는 사람의 차이에 관한 글입니다. 신분제가 있고 세국정책을 시행하던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도 통용되고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제가의 글과 생각에 대해서 쏟았던 비판과 말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통용되고 시행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역경을 뚫고 일어나는 인간 승리라는 관점에서도 세상을 꿰뚫는 지혜와 성찰이라는 관점에서도 여러분에게 이 책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역사의 아침에서 간행했던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다를 다시 쓴 책입니다. 먼저 구매하신 분들에겐 죄송하기도 한데 그때 제가 좀 감정 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썼던 책 중에서 제일 감정 조절이 안 됐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도 이 얘기하고 싶고 요 사건 있으면 또 이 얘기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라고 나중에 편집할 때 막 이렇게 많이 고쳤어요. 이렇게 옮겨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틀려진다거나 이야기 순서가 틀려진다거나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평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너무 감사한데 제 기준에서 마음이 불편해서 이번에 새로 썼습니다. 연도나 오타도 많이 수정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써가고 교훈도 압축하고 그리고 제가 새로 찾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넣지 못했던 이야기들 새로 추가해서 페이지는 비슷한데 실제로는 한 30% 이상 고쳤고 전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박제가 개인의 이야기만 초점을 둔 건 아닙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 지금까지 많이 잘못 알려진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한 세계사적인 해석, 정조의 개혁 등에 관한 부분 등은 조선 시대사를 공부하는 분들, 특히 조선 후기 사회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쟁사회, 삼국지에 동양 고전에 여러 가지 저술에 손을 대는데 저의 본업은 어쨌든 한국사죠. 앞으로 전쟁사는 물론이고 한국사, 조선시대에 관한 책들도 계속 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